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발을 붙이고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조선인들은 이 지옥 같은 불바닥 위에서 대체 어떻게 잠을 자는단 말인가? 19세기 말 조선을 처음 방문한 서양인의 일기 속에 기록된 비명 섞인 경탄입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반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코끝이 잘려나갈 듯한 칼바람을 뚫고 들어온 외지인에게 조선의 방 안은 구원이자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방바닥은 이글거리는 용광로처럼 달궈져 있는데 정작 방 안의 공기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늘한 이 기묘한 풍경.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난방의 시초 온돌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조선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이 온돌이라는 존재는 그 시절 서양인들이 느꼈던 것처럼 정말 경악할 만큼 지독하고도 놀라운 생존법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뜨끈한 구들장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 한 짐이 쌀 한 가마니 값과 맞먹어 백성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땔감 전쟁부터 얼어붙은 한강에서 왕에게 바칠 얼음을 깨야 했던 이들의 고된 숨소리까지 담겨 있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단순히 춥기만 한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분과 부를 증명하는 안락함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했던 가혹한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 현종실록과 숙종실록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퍼시벌 로웰의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비숍 여사의 기록 등 여러 연구서를 참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키트를 잡아가던 15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조선 초기만 해도 온돌은 지금처럼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온돌은 방의 일부분만 돌을 놓아 데우는 이른바 쪽구들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1400년대 초반 세종대왕은 추위에 취약한 성균관 유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결단을 내립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는 동제와 서재에 온돌을 설치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온돌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장려한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의 기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지구 전체를 덮친 소빙하기는 한반도를 바꿔놓았습니다. 5월에 눈이 내리고 한여름에 서리가 내려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1670년 경술년에는 1년 내내 이어진 가뭄 뒤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당시 길가에는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천지의 생기가 끊기고 오직 살을 애는 바람소리뿐이다라는 기록은 당시의 절망감을 전해줍니다. 이런 극한의 재앙 속에서 조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온도를 진화시켜야만 했습니다. 방의 일부만 데우던 쪽구들은 이제 방 전체를 데우는 전면 온돌로 발전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구들장 아래 복잡한 길을 따라 방을 데우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선의 집들은 점차 창문을 작게 내고 벽을 두껍게 쌓았습니다. 오로지 바닥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구조가 변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효율적인 기술 뒤에는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 전체를 데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온돌이 보급되자 도성 주변의 산들은 순식간에 나무가 없는 민둥산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정에서는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금산 정책을 펴며 백성들과 숨바꼭질을 벌였습니다. 나무 한 짐이 없어 한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땔감은 이제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귀한 재화가 되었습니다. 벽난로 하나로 충분했던 서양인들의 눈에 집안의 산을 통째로 태워버릴 듯한 조선의 온돌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인은 겨울을 나기 위해 산을 통째로 불태운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였죠.
대체 왜 우리 조상들은 이토록 많은 나무를 태우면서까지 구들장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이제 시선을 한양 도성의 매서운 겨울 새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그 연기의 색과 양은 집집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축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피눈물 나는 지출이었던 조선의 땔감 전쟁. 이 작은 온돌방 하나가 어떻게 조선의 경제와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꿔놓았는지 그 뜨거운 바닥 아래 숨겨진 설계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의 산천이 온통 눈으로 뒤덮이고 도성 앞 모든 우물이 꽁꽁 얼어붙을 때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은 바로 아궁이에서 시작되는 은은한 연기였습니다. 온돌은 조선 초기만 해도 성균관이나 궁궐 일부에서나 보던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온돌은 단순히 추위를 막는 도구를 넘어섰습니다. 주택 구조와 경제, 심지어 백성들의 수명까지 결정짓는 거대한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조선 중기에 온돌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독특한 사회 구조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추위만큼은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와집 양반들은 넓은 구조 탓에 외풍에 더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면 초가 삼간 백성들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데울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천재적인 건축 공학인 구들이라는 열 저장 방식이 빛을 발합니다. 불을 지필 때만 따뜻한 서양 벽난로와 달리 조선의 온돌은 과학적이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만든 열기를 방바닥 및 구들돌이라는 저장 장치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불길을 다스리는 기술이었습니다. 뜨거운 화기는 넘넘이라는 턱을 넘어 고래라 불리는 좁은 통로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열기는 구들돌을 서서히 달구고 연기는 식어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완벽한 기류의 흐름을 만들어 매캐한 연기 없이 온기만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율적인 온돌이 보급되면서 조선의 경제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K-온돌의 힘일까 하고 감탄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온돌방 하나를 온종일 데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온돌이 전면 보급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추운 겨울밤에만 잠깐 지피던 불을 이제는 매일 지피게 된 것입니다. 밥을 짓고 잠을 자는 모든 일상에 온돌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산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는 궁궐이나 배를 만드는 자재로 엄격히 관리되는 국방 물자였습니다. 하지만 얼어 죽기 직전인 백성들에게 그런 법도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내는 도벌이 도성 곳곳에서 횡행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땔감을 구하지 못한 빈민들은 낙엽과 집단까지 긁어모아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영하 20도의 한파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하인들을 시켜 산더미 같은 장작을 아랫목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작들은 결국 시장에서 쌀을 팔아바꾼 것들이었습니다. 18세기 한양의 장작 가격은 겨울마다 폭등해 서민 식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나무 한 짐에 쌀 한 가마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훗날 바로 이 온돌에 대한 집착이 조선의 산천을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국가 재정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압박 속에서도 온돌은 더 정교하게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연기가 새지 않게 바닥을 다지고 기름종이를 바르는 장판 문화가 이때 완성됩니다. 바닥은 뜨겁고 공기는 차가운 두한종열의 환경은 좌식 문화를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숙종 연간의 기록을 보면 비극적인 징조가 보입니다. 궁궐 안에서조차 땔감이 부족해 왕실 제사에 쓸 나무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도성 주변의 산들이 완벽한 민둥산이 되어버린 탓이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자 홍수가 나고 농사를 망치며
대기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땔감을 구하지 못한 백성들은 급기야 살던 집에 기둥을 뽑아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조상의 묘 주변에 심은 나무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효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사회에서 조상의 묘지 나무를 베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당시의 추위가 인륜마저 저버리게 할 만큼 잔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스한 아랫목의 상징인 온돌이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과연 이 땔감 전쟁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이 지독한 결핍 속에서도 양반들은 어떻게 그 품위를 유지했을까요? 땔감값 폭등으로 벌어진 조선판 에너지 대란의 현장을 더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온돌은 추위를 이겨낼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그 온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8세기 한양의 겨울, 새벽 안개를 뚫고 도성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군사들도 상인들도 아닌 산더미 같은 나무를 지게에 짊어진 나무꾼들이었습니다. 당시 한양 사람들에게 땔감은 오늘날의 전기나 가스보다 절박한 생존의 필수제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사 기록을 보면 땔감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영조와 정조 시대의 기록에는 땔감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밥을 짓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는 절규가 실록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칠 때면 땔감 값은 평소의 대여섯 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무 한 짐의 가격이 쌀 한 가마니 값에 육박했다는 기록은 당시의 절망감을 보여줍니다. 쌀이 있어도 그것을 익혀 먹을 불이 없어 생쌀을 씹어야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섞인 한숨이 한양의 차가운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당시 땔감 전쟁에 휘말린 남산골의 가난한 선비 이생원의 하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생원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궁이부터 확인합니다. 어젯밤 아끼고 아껴 넣었던 장작 2개는 이미 차가운 재가 되었습니다. 방바닥의 온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문틈으로는 칼바람이 파고듭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보니 땔감 값은 어제보다 또 올랐습니다. 나무꾼들은 산에 나무가 없어 멀리서 해온 것이니 이 가격이 아니면 안 된다며 배짱을 부립니다. 이 생원은 결국 아끼던 낡은 책 한 권을 전당포에 맡깁니다. 겨우 나무 몇 가지를 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집니다. 이것이 당시 한양의 가난한 선비와 백성들이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땔감 부족은 기상천외한 범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남의 집 담장을 넘어 장작을 훔쳐가는 장작 도둑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빈집에 석가래를 뜯어가거나 한강에 나무 조각 하나를 두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선비의 품격은 아랫목의 온도가 결정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장작더미의 높이가 곧 그 집안의 위세였던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라의 금산 제도와 부딪히는 지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도성 주변 산의 나무를 베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면 지기가 쇠하고 토사가 흘러 성벽이 무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법은 멀고 추위는 가슴팍에 박힌 비수와 같았습니다. 야심한 밤마다 남산이나 인왕산에 올라 몰래 나무를 베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단속하려는 포교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잡히면 곤장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자식의 언손을 녹이려 아버지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쟁은 신분 간의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에서는 하인들을 동원해 시중의 땔감을 싹쓸이했습니다. 반면 돈 없는 백성들은 낙엽과 마른 풀, 짐승의 배설물을 말려 불을 지피며 버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승집 굴뚝은 밤새 연기가 나는데 백성집은 저녁뿐이라 탄식했습니다. 연기조차 신분을 따진다는 씁쓸한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조선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울창했던 한양 주변의 산들은 18세기에 들어서며 완벽한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푸른 산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의 가죽을 벗겨내듯 나무를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온돌이라는 따뜻한 기술이 역설적으로 조선의 국토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생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온돌의 온기를 단 1도라도 더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조선 사람들은 땔감 없이 어떻게 몸을 녹였을까요? 양반들은 그 추운 겨울방 안에서 어떤 차림으로 체면을 차렸을까요? 이제 땔감 전쟁의 참혹함을 뒤로하고 눈물겨운 방한용품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핫팩이나 내복보다 기발했던 그 시절의 비책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신분에 따라 갈렸던 조선의 겨울 옷차림 속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땔감 값이 쌀값을 추월하고 도성의 산들이 민둥산으로 변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겨울은 이제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닌 신분과 생존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나무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삶과 죽음의 경계만큼이나 갈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은 이 혹독한 결핍 속에서도 기상천외한 대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몸을 겹겹이 싸매야 했고 바닥이 식으면 온기를 가둘 도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당시 양반가의 풍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겉보기에 품이 있는 양반들도 추위 앞에서는 체면보다 실속을 챙겨야 했습니다. 특히 외풍이 심한 한옥 구조상 방바닥은 뜨거워도 코끝은 시린 현상이 심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조선판 핫팩인 탕포입니다. 노쇠나 도자기로 만든 그릇에 뜨거운 물을 담아 수건으로 감싼 뒤 이불 속에 넣는 방식입니다. 밤새 식지 않는 탕포 하나는 양반들에게 가장 귀한 겨울 친구였습니다. 반면 백성들의 겨울은 훨씬 처절했습니다. 장작을 구할 돈이 없는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백성들은 창호지에 기름을 먹여 두껍게 바르고 가마니를 겹겹이 쳤습니다. 이를 문가림이라 불렀는데 한겨울 가난한 집의 대문은 누더기를 기워놓은 듯 처량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짚을 꼬아 만든 신발인 지신을 신어 발에 온기를 보존했습니다. 낡은 솜저고리 한 벌을 온 가족이 번갈아 입으며 버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상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K-온돌의 힘일까? 서양인들은 왜 이토록 조선의 겨울에 경악했을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19세기 말 조선을 찾았던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어느 겨울밤 한양의 주막에 머물게 된 서양인 선교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가죽 장화 밑창이 녹아내릴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선인이 방바닥을 지옥의 불덩이처럼 달궈 놓고 잠을 잔다고 적었습니다. 인간의 피부가 아니라 악어의 가죽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농담 섞인 기록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더 경악게 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타들어갈 듯 뜨거운데 정작 방 안의 물그릇에는 얼음이 얼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묘한 불균형의 원인은 조선 온돌의 구조적 한계와 정치적 배경에 있었습니다. 서양의 난방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지만 조선은 바닥만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온돌은 열 효율은 높았지만 실내 전체의 기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은 이토록 비효율적으로 보일 만큼 바닥에만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조선의 주거 문화가 철저히 좌식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사회적 관념에서 바닥에 앉는 것은 곧 예법이자 근간이었습니다. 양반이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것은 오랑캐의 풍습이라 여길 정도였습니다. 모든 학문과 정치는 뜨끈한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땔감이 부족하고 산이 황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좌식 문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끝까지 고수해야만 했던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합니다. 바로 방한복을 둘러싼 신분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최고급 방한모인 남바이나 아얌은 원래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비단의 여우나 너구리 털을 덧댄 이 모자들은 신분을 상징하는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극에 달하자 부유한 상인들이 돈을 앞세워 이 모자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남바이를 쓴 상인을 본 양반이 감히 상놈이 흉내를 낸다며 매질을 가했습니다. 추위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생존 본능과 신분제의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얼어 죽는 마당에 양반 상놈이 어디 있느냐는 백성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추워도 법도는 지켜야 한다는 지배층의 오만이 겨울바람 속에서 맞물렸습니다. 서양인이 보기에는 그저 방바닥에 구워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구들장 위에서는 신분의 경계를 지키려는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온돌은 조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문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는 서늘한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서양인들이 경악하며 기록했던 그 뜨거운 방바닥의 정체는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짊어진 거대한 사회적 모순의 결정체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온돌방 안에서 서양인들은 또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낯선 이방인들이 이 독특한 문화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을 방문한 이방인들의 눈을 통해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들이 느꼈던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신분을 가르고 생존을 시험하는 거대한 벽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 이 견고한 조선의 겨울 속에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푸른 눈의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침대 문화와 벽난로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온돌은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뜨거운 바닥에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은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의 기록을 보면 온돌에 대한 묘사는 공포와 찬탄 사이를 오갑니다. 1880년대 조선을 찾았던 미국인 퍼시벌 로웰은 조선의 방을 빵 굽는 오븐에 비유했습니다. 방바닥은 너무 뜨거워 손을 댈 수도 없는데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이었죠. 코끝이 얼어붙는 기묘한 경험을 했다고 그는 자신의 저서에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밤새 바닥에 닿은 피부가 화상을 입어 다음 날 걷지 못했다는 일화도 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에 당혹감을 지나 온돌의 원리를 이해했을 때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서양의 벽난로는 열의 대부분이 굴뚝으로 빠져나가고 불 앞만 따뜻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조선의 온돌은 바닥 전체가 거대한 열 저장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온기가 몇 시간씩 지속된다는 점에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비숍 여사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라며 흑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양인들은 이토록 온돌에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괴로워했을까요? 여기에는 조선의 사회 구조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온돌은 기본적으로 공유의 에너지입니다. 아궁이 하나에서 만들어진 열기는 바닥을 통해 방 안의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뜨거운 자리인 아랫목은 위계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집안의 어른이나 귀한 손님에게만 허락되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는 모습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지만 상석이 정해지고 발언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선의 아랫목은 단순한 물리적 온기가 아니라 집안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아랫목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서양인들은 그저 바닥 위에서 쩔쩔맸습니다. 또한 온돌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배경에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치적 명분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백성이 추위에 떨지 않는 것을 살피는 것을 군주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산림 황폐화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온돌 보급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매몰되어 환경적 비용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나무가 부족해지고 홍수가 발생하는 파국을 조선의 겨울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나 환경 위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의 따뜻함을 위해 미래의 자원을 가불에 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온돌은 조선인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내와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땔감이 부족한 시절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아랫목을 내어주고 윗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미리 아궁이에 불을 듬뿍 지펴놓는 것이 최고의 접대였습니다. 서양인이 보기에 고통이었던 그 뜨거움 속에는 타인을 향한 정성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서양인들의 경악은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변해갔습니다. 비록 바닥은 뜨겁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겨울을 버티게 한 것은 구들장이 아니라 그 위에 모여 앉은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 뜨거웠던 온돌 문화는 현대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아파트에 살며 보일러 스위치 하나로 온도를 조절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살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사라져간 구들장의 추억과 우리 삶의 남은 유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양인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조선의 산천을 민둥산으로 만들면서까지 지게낸 구들장의 역사. 치열했던 땔감 전쟁과 신분제의 온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겨울이 남긴 유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고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온돌은 위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서구식 침대와 의자, 그리고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식 온돌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당시에는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서양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근대적 기술과 결합하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구들돌 아래 흐르던 불길은 이제 보일러의 온수 파이프로 바뀌었습니다. 장작더미 대신 가스와 전기가 그 자리를 채웠지만 바닥을 데우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체 바닥을 온수로 데우는 한국만의 독특한 난방 문화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했던 조선의 겨울을 견뎌낸 유전자가 오늘날의 주거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조선시대 그 가혹했던 땔감 부족 사태를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편리함이 새삼값지게 느껴집니다. 나무 한 짐을 얻기 위해 책을 팔고 조상의 묘지 근처 나무에 손을 대던 절박한 말입니다. 그 시절의 눈물겨운 사투는 이제 박물관의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는 형편에 따라 겨울의 온도가 다르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버튼 하나로 집안을 봄날처럼 만들지만 여전히 추위에 떠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연탄 한 장에 겨울 나기를 걱정하는 모습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칩니다. 고지서 한 장에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이 땔감 가격에 일희일비하던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무 한 짐이 쌀 한 가마니 값이었던 그 시절 한양에 살았다면 어떠셨겠습니까? 법을 어겨가며 자식들을 위해 도끼를 들고 밤길을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예법과 체면을 지키며 윗목의 냉기를 견뎌내시겠습니까? 조선의 겨울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단순히 온돌의 우수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추운 순간에도 아랫목을 내어주던 그 마음입니다. 땔감을 아끼기 위해 온 가족이 살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던 공동체의 온기입니다. 기술은 화려해지고 난방은 편리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방 안 가득 입김이 나오던 시절보다 지금의 우리는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을까요? 뜨거운 방바닥보다 더 뜨거웠던 사람 사이의 정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구들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된 시간을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과 발끝에 오늘 들려드린 아랫목의 온기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가까운 분께 공유 한 번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역사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은 아랫목의 추억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들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사 라디오는 여러분의 고된 하루의 따뜻한 휴식처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